이번에 다룰 내용은 그룹핑을 통한 이항 대립 풀이법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죠. 자,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문제풀이 프로세스는 직관, 직감, 확답입니다. 직관의 뜻은 프레임으로 봐라. 그러면 감이 온다. 감이 오면 머뭇대지 말고 답을 정하라 이겁니다. 이와 같은 프로세스에 따른 문제풀이를 익히기 위해서는 정보분석 기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정보분석은 MEC로 시작해서 그룹핑으로 끝낸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MEC는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분석하거나 자료를 작성할 때는 이 기법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로직트리는 복잡하게 얽힌 사안을 가지런하게 정리하는 데 안성맞춤이다. 내가 뭐든지 설명할 때는 항상 로직트리 그림을 사용하죠. 로직트리를 만든 맥킨지는 모든 일을 로직트리로 시작해서 로직트리로 일을 끝낸답니다. 그만큼 복잡한 것을 가지런하게 해주는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룹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룹핑은 특히 PT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스킬이죠. 정보 분석의 결과 키워드가 10개 나왔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그 10개를 하나씩 던져서는 안 되고 무슨 특징, 기준, 성격에 따라 서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묶으면은 그만의 특징이 별도로 나타나죠. 자, 인천항만공사가 NCS 시험을 처음으로 채택했죠. 2015년 2월입니다. 이 문제를 출제한 회사가 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처럼 그림으로 보여서 말하지 않고 데이터 텍스트로 설명했죠. 내가 그것을 받아서는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랬더니 특징이 눈에 보였습니다. 자, 평균이 73점 나왔는데 조직 이해와 직업 윤리는 정확하게 평균과 일치했습니다. 기술 능력, 자기개발, 자원관리, 대인관계, 정보 능력은 평균보다 높게 나왔고 의사소통, 수리, 이해, 문제 해결은 평균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특징을 가지고 묶을 수 있습니다. 묶으면 자, 높게 나온 영역을 A라 두고 평균과 일치한 영역을 B로 두고 낮게 나온 영역을 C로 둘게요. 그러면 A, B, C 이 세 개의 영역의 특징이 별도로 나옵니다. A는 암기 영역에 가깝습니다. C는 이해 영역에 가깝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대치되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잡아내는 스킬을 갖다가 그룹핑이라 그럽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PT를 한다 그러면 PT 자료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설명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냅니다. 키워드를 잡아내면 또 이 키워드를 갖다 그대로 또 던져서는 안 되고 무엇인가 성격, 기준, 특징 가지고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 A, B, C로 묶었다 그럴게요. 그러면 A의 대표 선수가 있다고 하고 B는 B의 대표 선수, C는 C의 대표 선수를 추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PT 할 때는 이걸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면접관들 머리에 팍 꽂히는 거죠. 이와 같은 정보 분석 그리고 결론 도출에 필요한 스킬을 그룹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그룹핑 기법을 문제 풀이에 적용 또는 응용하자 이거죠. 그러면 방금 익혔던 그 스킬 문제 풀어볼게요. 정보 분석 기법입니다. 알맞게 짝지은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뒤엉킨 사안,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바라볼 수 있다. 자, 복잡한 것을 가지런하게 해준다. 이 특징이 로직트리 또는 이슈트리라 그랬죠. 두 번째, 서로 배타적이며 중복되지 않게 문제를 분류한다. 이것은 MEC라 그랬습니다. 중요도에 따라 가까이 문제를 재조명한다.
이것은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시사점 찾기 및 도출된 해결책을 결정권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한다. 이게 바로 그룹핑이죠. 그래서 답은 1번. 여러분들이 요 4가지 스킬에 대해서는 꼭 익혀주길 바랍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정보 분석이 아주 쉽습니다. 자, 37번 문제. NCS 예시 문제인데 MEC에 대한 이해를 묻는 질문 가끔 나옵니다. 자, MEC는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이 뜻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분류할 때는 핵심, 비핵심 이렇게 분류하면 겹치지 않죠. 또 빠지지 않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30분석 하면은 3C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고객, 경쟁자, 나 그래서 딱 틀에 맞춰져 있죠. 4P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프로덕트 그리고 프라이스 그리고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하면은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스와트 역시 마찬가지죠. 스트렝스, 위크니스, 오퍼튜니티 스레트. 그래서 답은 2번. 마인드맵은 한계가 없고 지 마음대로 뻗어갑니다. 그래서 MEC가 아니죠. 자, 38번 문제. 이 문제는 사실 기출문제입니다. 자, MEC 기법이 있다. 중복되지 않게 누락 없이 이와 같은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 그림이 바로 로직트리죠. 로직트리 그림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직트리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로직트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1번 찬성과 반대하면은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가 되죠. 3번 참석자 불참자 역시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핵심과 비핵심 하면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분류할 수 있겠죠. 자, 2번 보세요. 불만 사항을 긴급도와 중요도로 나눈다. 매트릭스를 만약에 만들어서 중요도, 긴급도 이렇게 나눈다면은 겹치죠. 그래서 긴급도와 중요도 나누면 겹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 자, 39번 문제. 역시 MEC에 대한 이해입니다. 공기업, 사기업 나누면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구분할 수 있겠죠. 핵심, 비핵심, 내국인, 외국인. 자, 답은 3번인데 종합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나눠버리면 단과대학은 갑자기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대개 대학은 단과와 종합대학으로 나누고 또 연수에 따라서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나누죠. 이렇게 나눠야 합니다. 잘못 판단한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주문서 중 핵심 내용만 정리하여 요구사항을 그룹한다. 자, 그룹핑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 정보를 특정 기준에 따라 그룹핑하면 결론이 명확하게 도출되는 거죠. 정보를 흩어놓기보다 성격이나 관계에 따라 분류하면 해석이 정확하게 나오겠죠. 자, 인간관계나 상관관계도 그룹핑하면 그룹핑하는데 판단하는 기준을 쓸 수 있겠죠. 4번 업무차 부산 가면 친척도 방문하고 오라는 게 이거였구나. 이건 좀 거리가 멀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항대립 구조에 의한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항대립이란 항자입니다. 항목할 때 항자. 그래서 두 개의 항목이다. 어떤 항목? 서로 대립되는 개념끼리 짝지어놨다 이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남자와 여자. 현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장점과 단점이죠. 그 스와트에서 강점과 약점, 장기, 단기, 순기능, 역기능 이처럼 서로 대립되는 개념을 짝으로 맞세워 놓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와 같은 대립된 요소를 이항대립이라 그러는데 이 개념을 문제풀이에 응용하자 이겁니다. 자, 발문에서 적절한 것은 하고 묻는다면 선택지는 적절한 것은 한 개여야 합니다. 만약에 두 개 이렇게 나오면 복수 정답이 되죠. 문제 오류에 가깝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선택지를 그룹핑하는 겁니다.
선택지를 그룹핑하면 한 놈이 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놈이 답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익히면 이와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41번 문제, 수능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이용한 광고 전략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밑줄 친 부분, 집단 기속에 대한 욕망이다. 앞 시간에 우리가 키워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생각, 행동, 결과, 이 세 가지가 키워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속이란 단어와 욕망이란 단어를 키워드와 연결해 보는 거죠. 기속은 행동에 해당되고 욕망은 생각에 해당됩니다. 자, 키워드 3개 가운데 행동 중심으로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속에 크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1번 우등생 엄마들 선택 무슨 의학원. 이 문장의 뜻은 우등생 엄마들이 무슨 의학원을 선택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의학원에 학생들을, 아이들을 보내라, 기속 보내라. 그러면 우등생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기속에 대한 얘기죠. 2번과 3번은 모두 같은 뜻입니다. 4번을 보세요. 4번은 자, 선호효과라고 하는 경제상의 이론 가지고 문장을 구성했습니다. 선호효과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평창 롱패드를 사러 간다. 그쪽으로 몰려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안 간다 이거죠. 왜? 내가 그 옷을 입으면 너랑 나랑 같아지지. 그럼 나 기분 나빠. 그래서 속물 효과라고도 하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선택지를 그룹핑 해보는 겁니다. 1, 2, 3번은 공급자에 대한 얘기죠. 4번은 소비자 또는 수요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룹핑하면 한 놈이 툭 튀어나옵니다. 이 놈이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자는 겁니다. 42번 문제, 피셈 문제인데, 자, 꼬리에 보면 증거의 없음, 없음의 증거,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는 전공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론에 대해서 공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강 수업 때 나는 이 지문을 가리라고 그럽니다. 가리자. 휴대폰이나 필통으로 가리자. 그리고서 선택지 진술의 표현에서 특징을 잡아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답이 눈에 보인다 이거죠. 자, 꼬리를 보세요. 없었다, 안 왔다, 확인했다, 없었다, 안 왔다. 그러면 한 놈이 툭 튀어나옵니다. 뭐죠? 3번이죠.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3번에서 알리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알리바이는 현장 부재 증명입니다. 사고 또는 사건에서 그 사람은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그 뜻인데, 그건 몰라도 됩니다. 꼬리에서 무엇인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놈이 툭 튀어나오죠. 그게 답입니다. 43번 문제, 자, 예시 문제입니다. 이 내용도 어렵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얘기인데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죠. 그래서 선택지 진술의 표현 가지고 특징을 찾아내는 겁니다. 꼬리를 보세요. 부족한 상황, 부족한 상황, 어려운 상황, 가능한 상황. 1, 2, 3번은 부정적 인식이죠. 4번은 긍정적 인식입니다. 그러면 답은 이거여야죠. 이게 바로 이항대립 구조에 의한 문제풀이 스킬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합니다. 모든 문제에 이항대립 구조로 봐서 답을 찾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학생들한테 권하는 것은 뭔가 풀기 싫다. 내용이 복잡하다. 정말 어렵다. 짜증난다. 이와 같은 문제는 대개 여러분들이 버리죠. 버릴 바엔 이항대립 구조로 봐서 하나라도 건져라 이겁니다. 지문을 읽지 않고 선택지 진술의 표현 가지고 특징을 찾는다. 그러면 그것은 주관적 접근이 아니죠. 객관적이죠. 객관적이기 때문에 정답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문을 읽지 않죠.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왕 버릴 거면 이와 같은 이항대립 구조로 봐라. 그러면 하나라도 건질 수 있지 않니? 이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60문제 가운데 15개는 되게 버립니다. 그러면 15개 문제를 버릴 바에는
이항 대립 구조로 봐라. 그러면 몇 개를 맞췄습니다. 기분 좋죠. 실제 이항 대립이라 하는 것은 내가 만든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 유형들 이항 대립 구조로 보십시오. 그러면 정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론에 의한 책 내용 구성이고 이론에 의한 해석 그리고 이론에 의한 설명입니다.